자, 역사를 가장 역사답게 가르친다고 자부하는 황연필입니다. 이명 세계사, 이명 선생님 채널을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그런데 댓글 중에 황연필 선생님께서 소개하셔서 오셨더니 굉장히 젊은 분이시네요 라는 댓글에 제가 상처를 받았습니다. 학번이 같은데 나이는 제가 한 살 많긴 하지만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제가 노안이 아니고 이명 선생님께서 초사이언 동안입니다. 맞지? 자, 그 말씀 드리겠고, 주말이니까 조선사 벌써 임진왜란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바로 이 프로젝트 활용하는 강의에서 임진왜란 개전, 전쟁 시작, 전투 개시 이야기, 부산 성전투, 다대포 전투, 동래성 전투 이야기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진왜란이 발발하기 직전에 당연히 토요토미 히데요시는 전국시대를 통일하고 본지는 여기 교토였죠. 당연히 교토가 당시까지 일본의 중심지였으니까. 그리고 자신의 경쟁자였던 도쿠가와 이에야스를 이쪽 당시에는 오지라고 할 수 있는 도쿄 쪽으로 쫓아내놓은 상태죠. 그래놓고 이제 임진왜란을 준비하는데, 아니 임진왜란을 준비한다는 게 그렇다. 임진왜란은 우리가 부르는 표현이죠. 당시 일본 아이들은 임진왜란을 뭐 도자기 전쟁이라고도 하고, 임진왜란이 1592년부터 1598년까지 7년 동안 전쟁이 계속되었기 때문에 7년 전쟁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원칙적으로는 조일전쟁이라고 해야 되는데 저는 조일전쟁이라는 표현보다도 임진 외놈들의 란이 당연히 우리는 그렇게 써야 되는 표현이고, 실제로 임진왜란 때 참여했던 명나라는 한반도를 외로부터 지켜냈다. 항외 원조 전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여간 전쟁의 명칭은 많습니다만 우리는 임진왜란이니까. 근데 어찌됐든 간에 제가 입에 담기도 기분 나쁩니다만 토요토미 히데요시는 조선 정벌을 준비하고 있는데, 당시 일본의 영주라고 할 수 있는 다이묘들, 그 다이묘들이 각각의 군대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이묘들 입장에서는 조선 정벌을 미친 짓거리다. 이건 해서는 안 된다. 저 토요토미 히데요시 지금 노망났다라고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조선 정벌을 반대하는 순간 토요토미 히데요시에게 죽음을 당할 수 있는 거고, 옆에 다이묘에게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난 정말 조선 건너가기 싫은데? 야, 남의 나라 땅에 가서 전쟁하다가 내 병력 상실당하고 내 병력이 그만큼 피해를 입을 거고 나도 죽을 수 있는데 가고 싶지 않아 라는 말을 했을 때 이 아이가 토요토미 히데요시의 귀에 들어갈까 봐 말도 못하고,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전쟁 준비 명령을 내리니까 어쩔 수 없이 착실히 수행하는 척을 하는데, 일단 조선 정벌, 저 이 단어 싫어합니다만 지금 일본 입장에서 이해합니다. 조선 정벌하기 위해 기지가 하나 만들어지는데, 여러분 일본 본토에서, 본토란 말도 전락이 짜증나는 말이야. 일본 열도에서 한반도와 가장 가까운 곳이 어딘가 계산해 보세요. 여기죠. 여기에 나고야 성을 축조합니다. 이 나고야 성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여기서 궁궐처럼 만들어 놓고 전쟁이 계속되는 시기에 이곳에서도 상당히 머무르죠. 물론 지금 이 나고야 성은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히젠이라는 표현이 앞에 붙는 건 원래 일본에서 유명한 나고야 성이 있으니까 헷갈릴까 봐 그렇게 한 건데, 제가 이제 이 앞 영상에서 이쪽을 체크해 놓고 이곳에 나고야 성 해놓고 선동열 야구 선수 사진을 띄웠습니다. 한때 무등산 폭격기였다가 나고야의 태양이 됐던 선동열 선수 주니치 드래곤즈 막 이런 이야기 했더니 댓글에 그 나고야가 그곳이 아니야. 주니치 드래곤즈 이거 맞죠? 이건 제 실수였죠. 그래서 앞 영상에서는 이걸 편집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진짜 나고야를 몰랐냐?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영상을 촬영하다 보면요, 순간적으로 사람이 확 가가지고 잘못 설명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다는 걸 여러분 좀 인정해 주셔야 되는데, 제가 지금 일본을 여행했겠습니까? 한 5년 전쯤에 일본을 답사 갔을 때 제 조교들하고 여기 오사카 보이죠? 오사카 간사이 지방에서 도쿄까지 신칸센을 탔습니다. 한번 타보고 싶었거든요. 왜냐하면 수업에 신칸센 이야기가 나오니까 학생들한테 이야기를 해주고 싶었고, 신칸센 진짜 가격이 그때도 상당히 비쌌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신칸센을 타고 가면 정확히 어디에 한번 멈추냐면 나고야에 멈춰요.
그리고 도쿄까지 간단 말이지. 그때 내가 무슨 생각을 했었냐면 여기 오사카하고 도쿄가 경쟁 지역 아닙니까? 오사카를 대표하는 야구단이 한신 타이거즈고 도쿄가 요미우리 자이언츠 그 유명한 구단 아닙니까? 그리고 주니치 드래곤즈가 여기 선동열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나고야 역에서 잠깐 신칸센이 멈췄을 때 아, 선동열 야구 선수가 이곳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신칸센을 탔겠구나 그 생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도 그런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고야가 여기였나 하고 제가 그런 오류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나고야성하고 여기 나고야성은 틀린 건데 지금 이 나고야성은 사라지고 없는 거고 혹시 일본의 3대 성? 내가 지금 무슨 일본사 하는 건가? 일본의 3대 성 아십니까? 일본의 3대 성 중에 가장 유명한 게 오사카 성이죠. 여기 막 벚꽃 있고 막 그 일본을 대표하는 어찌 보면 외국인들이 일본을 기억하는 사진 한 장이 이 오사카성 사진이죠.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만든 성이 오사카성입니다. 일단 딱 보는 순간 쌈박하고 졸라 멋져요. 그 다음 또 하나가 유명한 구마모토성. 이 구마모토성은 임진왜란 때 제2선봉장으로 참여했던 가토 기요마사가 만든 성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성이 나중에 도쿠가와 이에야수 측에서 만들었던 나고야 성이죠. 그 다음 이제 고베 쪽에 가면 뭐 히메지 성인가? 여기까지 4대 성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성 축조 기술력은 일본이 압도적입니다. 그런데 이걸 내가 나중에 혹여나 우리 건축술과 일본의 건축술을 비교할 만한 영상을 촬영할 일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일본의 문화유산도 상당히 답사를 했기 때문에 고대부터 일본의 건축술이 뛰어났다는 부분은 좀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근데 이 성을 쌓는 과정에서 이 축성 기술 능력은 어마어마합니다.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 하나가 있으면 10만 대군, 20만 대군이 공격해와도 다 버텨낼 수 있을 정도로 성을 쌓죠. 이들이 조선에 와서 우리 성을 보고 비웃었다는 기록들도 상당히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좋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조선은 평화시대야. 전쟁이라는 걸 특히 후방에서는 맨 북방민족과 전쟁했지 후방에서는 별로 전쟁을 해본 적이 없어. 기껏해봐야 왜구만 막았던 조선이었고 16세기 거의 16세기 뿐입니까? 15세기까지 200년간 거의 제대로 된 전쟁, 외침이 없는 나라였는데 일본의 이 성들은 다 언제 만들어지냐고요. 전국시대를 경험하고 그 다음 토요토미 히데요시나 도쿠가와 이에야수나 가토 기요마사나 전부 다 전국시대를 전쟁 경험했던 친구들이 만든 성이지 않습니까? 이것들이 지금까지 남아서 일본을 대표하는 성인데 일본은 16세기 전국시대 100년 동안이 전쟁이었다니까 완전히 약육강식의 시대였어요. 그래서 옆 도시에게 내가 먹히지 않으려면 경쟁하듯이 성을 쌓아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 성을 쌓는 과정에서 일본의 일반 농민들과 그 부역에 동원당한 사람들의 고통과 그런 건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분명히 성축조 기술이 일본이 뛰어난 건 사실이지만 이건 시대 상황을 반영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렇게 치면 여러분 세계에서 예를 들어서 중세 고딕체 막 산 등성이에 있는 막 그런 엄청난 유럽의 성들이라든지 아니면 인도가 도시국가로 막 수십 개 쪼개져서 전쟁했기 때문에 인도의 성들도 이렇게 생겨나거든요. 근데 우리는 평화시대였고 국가가 주도의 성을 쌓았기 때문에 이렇게 성이 우리가 볼 땐 좀 약간 안타까움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치면 중국 세력과 북방민족과 끊임없이 전쟁했던 고구려의 성들은 또 얼마나 대단합니까? 자, 그래서 이 당시 일본의 성이 아름답다라고 해서 내가 이 장면들을 보여드리는 게 아니라 저도 성들을 가봤습니다만 일면 놀래요.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이곳의 다이묘 혹은 내가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돼서 오사카 성에서 사는 게 좋을까? 내가 조선의 왕으로서 차라리 창덕궁이나 경복궁에 거주하는 게 나았을까? 그 생각을 해봤다고. 100% 창덕궁이죠. 여러분 일면 확 멋있지만 건물이 높게 올라가니까 쇼군은 맨 꼭대기에 거주한단 말이야. 그리고 토요토미 히데요시 같은 경우는 오사카 성에 여인만 300명을 거느렸기 때문에 이게 성인가 육악인가 이런 말도 나오는 거죠. 이 말을 누가 하냐면 루이스 프로이스라는 일본사를 썼던 포르투갈 신부가 약 30년간 일본에 살면서 일본사를 썼는데 이 일본사 중에 루이스 프로이스 포르투갈 신부의 임진왜란 관련 기록들을 제가 임진왜란사 전달하는 과정에서도 상당히 많은 내용을 언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표현을 듣는다고. 그런데 우리 창덕궁 보세요. 제가 킹덤 리뷰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냐고. 실제로 후원에 들어가면 숲하고 궁궐이 연결돼서 왕이 거닐고 있으면 사슴이 나와서 왕의 손을 핥고 가고 그래. 저는 창덕궁에 살았을 것 같다고. 그러니까 이 아름다움의 순간적인 와 하는 아름다움과
과연 이곳에 머물러서 왕이 살았을 때 어떤 게 더 여유롭고 뭐 제가 꼭 조선 편을 드는 게 아니라 근데 일면 멋있는 건 사실이야. 어찌됐든 간에 이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여기 이제 나고야성을 쌓고요. 이 나고야성 축조하는데도 몇백 명이 죽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이 전쟁 준비한다는 건 이건 보통 일이 아닌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이 전쟁 반대론자 중에 가장 토요토미 히데요시에게 전쟁을 해서는 안 됩니다라고 설득했던 게 고니시 유키나가 임진왜란 때 제1선봉장이죠. 그런데 이제 토요토미 히데요시의 고집을 꺾을 수는 없는 거 아니야. 그리고 1592년 4월에 토요토미 히데요시의 명령이 떨어집니다. 조선으로 출정하라. 그날이 1592년 4월 10일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린 날짜는 100% 음력으로 언급하겠습니다. 4월 13일 날 조선에서 이제 임진왜란이 발발했다라고 하는데 4월 13일이 양력으로 계산하면 5월 24일이 돼버립니다. 저는 이건 토요토미 히데요시의 실수였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이 임진왜란 때 참전했던 일본군의 병력이 여기 규슈 지방, 시코쿠 그리고 혼슈의 서쪽 지방 군인들이 많이 참전을 했단 말이죠. 물론 당신 여기 사람 많이 안 살았지만. 이쪽이 개발되고 좀 도쿄가 이때만 해도 여기 도쿄가 오지였다라고 내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따뜻한 지역에 사는 일본에서 추운 지역에 사는 친구들이 아니라 따뜻한 지역에 사는 친구들이 위도가 더 높은 한반도로 공격해 들어오는데 한반도 남쪽은 그래도 따뜻하지만 여러분 진짜 38도선 넘어가지고 평양 이북 가보면 겨울 추위 장난 아닐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 한 3월쯤에 쳐들어왔으면 일본군이 훨씬 유리했을 텐데 5월에 쳐들어왔다가 이순신에 의해 해로가 막히고 그러다 보니까 바로 겨울을 경험하면서 실제로 임진왜란 때 일본군은요 추위와 굶주림에 많이 죽거든요. 자 어찌됐든 간에 4월 10일 날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출진 명령을 내려서 하루 배 타고 가서 이키섬에 머무릅니다. 4월 11일. 그 다음 후시마섬까지 또 배 타고 하루 갑니다. 4월 12일. 그리고 배 타고 조선에 오는데 이게 4월 13일인데 일본 기록과 조선의 기록들이 다 막 특히 초기 기록은 하루씩은 차이가 있음을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내가 이게 며칠일 수도 있고 며칠일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 해봐야 여러분은 크게 관심을 안 가질 테니까 우리는 보통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일본 아이들은 4월 12일에 여기 전룡도에 다다랐고 전룡도가 여기 있습니다. 전룡도에 다다랐고 4월 13일에 첫 번째 전투를 했다라고 보는 거고 우리는 얘들이 4월 13일에 내려서 4월 14일에 전투를 했다라고 보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4월 13일에 그냥 우리 기록으로 갈게요. 얘네들이 전룡도에 이렇게 오는데 이 전룡도 지금은 영도 구죠. 지금 여기 영도 다리가 있지 않습니까? 영도 다리가 이렇게 뜨잖아요. 그래서 이게 부산의 관광 명소였는데 광안대교 만들어지면서 영도대교가 좀 묻히긴 했죠. 아, 이야기가 갑자기 옆으로 갑니다만 이 전룡도 이야기 하고 싶네. 우리가 한국사 공부하는 과정에 전룡도가 상당히 많이 언급이 됩니다. 특히 독립협회가 만민공동에 만들어서 러시아의 전룡도 조차 요구를 묵살시켰다. 러시아가 이 전룡도를 빌려가지고 여기에 석탄, 저탄소, 쉽게 이야기하면 주유소 만들어 놓고 함대가 와서 여기서 석탄 넣고 일본하고 싸우려고 했다는 거죠. 그런데 독립협회 만민공동회가 러시아의 전룡도 조차 요구를 묵살시켰고 이 영도 이야기가 1992년 이렇게 옆으로 가는 게 좋다고 하시니까 우리 조경 선생님이 고개를 끄덕끄는 가라고 허락해 주는 거야. 1992년 대선에서 그 김영삼과 김대중이 붙었잖아요. 근데 그때 상당히 이제 박빙이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했는데 이 부산에서 그 복집 사건 당시 박근혜 정권 때 그 대용군으로 불렸던 기춘대용군 당시는 전 검찰총장이자 법무부 장관 김기춘이 부산에 와가지고 부산에 뭐 고검장, 부산에 뭐라고 합니까? 교육감 막 이런 친구들 불러가지고요. 야, 경상도가 김영삼에게 몰표를 줘야 될 거 아니야. 전라도 출신 김대중이 대통령 하면 부산 사람들 전부 다 영도 앞바다에 빠져 죽어버려야 돼. 그 유명한 영도죠. 이게 최근에도 영도가 한번 빵 뜬 적이 있었는데 박근혜 정권 때 그러니까 지난 총선이었을 것입니다. 20대 총선 때 총선 공천권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었던 당시 대표가 김무성이었나? 김무성이 도장을 들고 박근혜에게 개기면서 영도까지 도망을 쳐버리는 이게 진정한 함흥차사다라고 불렸던 그 영도입니다. 어찌됐든 간에 일본 아이들이 영도 혹은 영도 앞에 이 중구의 모래사장에 잠깐 내렸다라고 합니다. 이순신은 전라 좌수사인데 만약에 이순신이 경상 좌수사였으면 이 새끼들 부산 앞바다에 발도 못 디뎠을 수도 있겠죠.
이건 나중에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얘네들이 하룻밤 잠을 청해요. 이 전령도에서. 그리고 4월 14일 날 빵 하고 쳐들어오니 그게 바로 첫 번째 전투, 부산성 전투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부산성 전투에서는 아이고 중요한 거 빠뜨리고 갈 뻔했네. 일본군 편성 이야기까지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될 인물들이요. 여기 고니시 유키나가 1선봉장. 왜냐하면 앞으로 이제 임진을 한 전개 과정에서 일본군의 진격 루트를 설명할 때 2선봉장 가토기요마사, 3선봉장 구로오다, 나가마사까지 언급이 될 겁니다. 얘는 상인 출신인데 굉장히 토요토미 히데요시에게 신뢰를 받았기 때문에 그만큼 1선봉장 자리를 줬던 거죠. 전쟁 반대론자고 바로 이 고니시 유키나가 사위가 쓰시마섬 도주였던 종이지 소요시토시입니다. 소요시토시도 일본과 조선 사이에서 전쟁을 막아보려고 했는데 이제 어찌됐든 간에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조선 공격 명령을 바로 전쟁 반대론자였던 고니시와 그 사이 종이지 쓰시마섬 도주에게 내리니 이들은 이제 공을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가토 기요마사는 토요토미 히데요시하고 약간 친척벌인데 여긴 진짜 진정한 장군이죠. 무력이 한 95 정도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구로다 나가마사는 아버지 구로다가 토요토미 히데요시의 책사로 굉장히 유명한 인물이고 그 인물 내가 이름이 생각이 안 납니다만 구로다 뭐겠죠? 그 구로다가 나중에 드라마 주인공이 될 정도입니다. 그 구로다 아버지의 아들 구로다 나가마사. 그러니까 여러분 1, 2, 3 선발대들만 보더라도 전국시대에 전쟁 경험이 엄청나게 많거나 그런 장군들은 아니었습니다만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자기가 신뢰하는 신복들을 조선에 출정시킨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전투 경험을 확보하게 돼서 동쪽에 있는 도쿠가 이에야스 군인들을 능가하길 바랬던 측면도 있는 거고 또 이들이 공을 세우길 바랬던 측면도 있었던 거고 쉽게 이야기하면 자기 새끼들 키우려고 했던 측면이 강했다라는 거죠. 뭐 나머지 뭐 다 찾아보긴 좀 그런데요. 이 우키다 히데 얘가 총사령관입니다. 근데 얘가 나이가요 20살밖에 안 된 놈이야. 20살밖에 안 됐는데 얘가 왜 총사령관이었냐? 얘가 토요토미 히데요시의 양자입니다. 그러니까 말로만 총사령관이지 이들에게 휘둘렸다라고 보면 되겠죠. 얘는 좀 착했다라고 이야기하네.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우키타 히데이에를 조선에 출정시키면서 조선 정벌이 완수되거든 너를 조선의 왕으로 삼마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키타 히데이에는 이 조선은 내 땅이야. 그러니까 일본 군인들아 조선의 백성을 함부로 죽이지 마. 쟤네들은 내 백성이야. 막 그랬다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토요토미 히데가츠 이름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토요토미 히데요시의 조카가 되겠고요. 이제 이순신 장군 이야기할 때 수군의 병력은 생각보다 많지는 않습니다만 이순신 장군 이야기할 때 굉장히 많은 인물들이 나옵니다. 도도 이게 이제 수군의 거의 총사령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명량 때도 작살난 친구고 와키자카 제일 유명하지 않습니까? 와키자카가 용인전투에서는 조선군을 완전히 괴멸시킵니다만 한산도에서 이순신에게 털리면서 한산도 대첩에서 패배하고 난 다음에 어떤 섬에 숨어 들어가 가지고 10일 동안 미역만 먹고 살았다. 그래서 이제 와키자카가 일본에 돌아가서 죽었을 거 아닙니까? 와키자카 후손들은 와키자카 제삿날에는 다른 어떤 음식도 먹지 않고 하루 종일 미역만 먹는 풍습이 지금도 전해져 내려온다라고 합니다. 구루시마 이야기도 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일본군이 거의 17만 명, 18만 명이 조금 안 됩니다. 이 병력이 실제로 임진왜란 때, 정유재란 때는 또 다른 병력들이 오겠지만 임진왜란 때 조선 땅을 밟게 되는 거고 이 친구들 뭐 다 규슈 출신이고 시코쿠 출신이고 혼슈의 서쪽 출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 병력들이요. 그러니까 고니시 유키나의 모든 병력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고니시 유키나가 다이묘로 있으면 그 밑에 뭐 종이지도 있고 막 다른 장군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거느린 병력인데 거의 대부분 같은 동네 아이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가 막히게 호흡이 맞아 떨어지는 친구들이죠. 같은 지역 출신들의 군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 다이묘들과는 완전히 이게 혈연로 그 다음에 막 뭐 충성관계로 막 이렇게 묶여있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전쟁을 함께 수행하는 과정에서 그만큼 전투 수행 능력이 뛰어날 수밖에 없는 친구들이었죠. 그러니까 각각의 군단을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너는 여기 병력 뛰어가, 넌 여기 병력 뛰어가 갈라. 너희들 군대 가지고 조선에 출정해서.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얘들은 자기 지역의 군대, 자기들의 군대를 데리고 조선 땅을 밟다 보니까 자기 군비를 확충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조선에서 약탈, 사륙, 방화는 둘째 치고 조선에서 돈 될 게 있는가 하고 그 뜯어가는데 혈안이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자, 이렇게 전쟁이 시작됐고 이들이 아까 앞에서 다시 한번 지도 보여드릴게요. 말씀드린 대로 4월 13일에 전령도에서 내렸고 하룻밤을 전령도에서 자고 4월 14일 날 부산성으로 침략해 옵니다. 자, 임진왜란 첫 번째 전투, 부산성 전투. 드라마에서는 이 정발 장군을 좀 무책임한 인물로 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 가지 설이 있죠, 정발 장군에 대한. 전투가 시작되기 하루 전날 정발 장군이 너무나 술을 많이 마셔서 전쟁 당일에 숙취가 깨지 않아 몸을 가누지 못하고 부산성이 쉽게 점령당했다. 실제로 그런 드라마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드라마, 전령도에서 군사들과 함께 사냥을 합니다. 그리고 사냥에서 잡은 고기를 먹고 술을 마십니다. 근데 실은 당시 사냥 자체가 군사훈련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돌아오는 길에 바다에 굉장히 많은 배가 떠 있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아, 저거는 푸시마 섬에서 건너오는 세견선이다 라고 착각을 해요. 그런데 배 숫자가 너무 많은 거야. 몇백 척인 거야. 실제로 이때 고린 씨가 700여 척의 배를 타고 오는데 서울에 장계가 갈 때는 400척이라고 이렇게 보고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배를 보고 장난이 아니구나라고 하면서 부산성에 말을 타고 달려가는데 벌써 부산성이 점령당해서 어쩔 수 없이 백병전을 전개하다가 그렇게 성에서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죽었다. 이런 드라마도 있죠. 그런데 이 부산성 전투에서 살아남았던 사람들이 일본군에게 포로로 끌려갔다가 그들이 탈출해서 조선 정부에 아니다, 정발 장군이 이렇게 대단하게 싸웠다라는 기록이 있고, 루이스 프로이스의 임진왜란 기록 중에, 여러분 앞으로 제가 이제 임진왜란사를 여러분들에게 전달할 때는 임진왜란의 3대 고전이 선조실록. 근데 솔직히 이야기하면 선조실록은 임진왜란의 이전의 기록들이 많이 소실되고 막 그래가지고 선조수정실록이 따로 쓰여지는데, 이 선조실록은 이제 분당을 좀 이해하시려나? 광해군 때 권력을 잡은 북인들의 기록이고, 선조수정실록은 광해군을 몰아내고 인조반정을 일으킨 서인들의 기록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선조수정실록이 서인들 입장을 많이 대변하는 거긴 하지만 그래도 이 실록이 가장 중요한 자료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유성룡의 징비록, 이순신의 난중일기가 임진왜란의 3대 고전입니다. 여기에 루이스 프로이스 포르투갈 신부, 굉장히 객관적이지 않겠습니까? 조선과 일본의 전투에 대한 묘사, 그 내용과 뭐 난중 잡록이라든지 그리고 이순신 장군 관련 여러 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가 다 봤어요. 봤는데 전달하는 과정에서는 이게 이 책이다 저 책이다 제가 말씀드리지 못하고 전달할 수도 있다는 걸 여러분이 조금 받아들여 주시고, 저도 사람인지라 영상을 촬영해 놓고 나면 아, 이거 빠뜨렸네, 그럴 수 있는 거죠. 근데 저한테는 무슨 능력이 있냐면 밥을 먹거나 잠을 자기 전에 운전하다가도 지난번 강의에서 이거 빠뜨렸는데 라는 제 강의 복기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 이거 빠뜨린 게 있으면 그 다음 영상에서 또 추가를 하고 그렇게 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루이스 프로이스 이야기가 갑자기 왜 나왔지? 루이스 프로이스 그 임진왜란 기록에 보면 부산성의 군인들은 근데 조선의 군인들이요 철모를 썼대. 가죽 갑옷을 입었대. 너무나 용맹스러웠고 죽을 때까지 싸웠다. 왕에 대한 충성심이 대단했다는 그런 기록이 나옵니다. 그 다음 또 하나, 일본의 어떤 무장 하나가 무엇라고 이야기했냐면 우리는 바다를 건너와서 첫 번째 전투인 부산성 전투에서 좌절을 맛보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정발 장군이 이러이러해서 일본군이 이렇게 쳐들어왔습니다 라고 장계를 올리지도 못할 정도로, 한양에 알리지도 못할 정도로 전투를 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성의 주민들과 함께 다 같이 죽어버리고, 그래서 임진왜란 당시에 부산성 전투에 대한 기록이 없으니까 부산성의 정발 장군이 무능력했던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여러 가지 기록들, 제 생각이긴 합니다만 여러 가지 기록들 종합해 봤을 때 정말 제대로 싸웠던 것 같고, 최근에는 이 정발 장군을 다시 우리가 좀 해석을 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많습니다. 흑이 장군이라고도 불립니다. 검정 옷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기록을 보면 정발 장군의 활 솜씨가 백발백중이어서 정발 장군이 활을 쏘면 일본군이 다 나가 떨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정발 장군이 전령도에서 사냥을 하고 술 한잔 걸치시고 돌아오는데 일본군의 배를 보는데 이거는 침략하는 배야. 그러니까 부산성 근처에 있는 주민들을 데리고 부산성으로 다 같이 들어가서 엄청난 항쟁을 하십니다. 얘네들이 일본 측 기록이나 이런 걸 보면
이것도 보시면 제가 14일 이렇게 두 개 기록을 가지고 있잖아요. 솔직히 날짜는 잘 몰라요. 근데 그냥 14일이라고 갑시다. 14일 날 보면 얘들이 새벽 4시에 부산성을 건너옵니다. 그런데 6시까지 2시간 동안 부산성에서 정발 장군이 막아내죠. 여기 해자가 있었고 해자에 쇠못이라고 이야기하는 막 그런 것들을 막 이렇게 심어놨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 일본군들이 볏짚을 들고 와서 해자를 다 메웁니다. 쇠못 발에 찌르면 그거 굉장히 아픕니다. 그래서 일본군이 이제 이렇게 넘어오는데 부산성이 잘 이렇게 막으니까 여기 높은 산이 있죠. 이 부산성 앞에 이 배 좀 보십시오. 부산신 순절도 그림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이 함단의 배를 보시라고. 이 일본군들이 어디까지 가냐면 부산성 뒤편에 높은 산 쪽으로 갑니다. 이 산 쪽으로 가니까 이제 정발 장군이 북쪽 성으로 가가지고요. 막 맞서 싸우다가 정발 장군이 총을 맞고 죽었다는 기록도 있고 또 그 기록이 아니라 이렇게 성을 넘어가지고 이제 백병전이 전개가 되는데 정발 장군의 무술 실력이 얼마나 뛰어났든지 그 창술이 대단했던 일본군이 여럿이 죽어나가니까 여러 조총수들이 모여서 집단 사격에서 정발 장군을 죽였다라는 기록이 있을 정도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 정발 장군이 진짜 잘 싸웠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정발 장군이 부산성에서 하루도 버티지 못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무능력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이때 조선군 정발 장군의 군대가 병력이 600, 또 다른 기록으로 800명이 정규군이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니씨 선봉장의 군대가 18,700명인데 글쎄요. 18,700명이 다 부산성을 공격했는지 그중에 부대가 나눠져서 한 5,000명, 10,000명이 공격했는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5,000명이건 10,000명이건 간에 600명의 숫자로 그들을 막아내긴 쉽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 부산성을 점령한 일본군이 600명을 다 죽이고 당시 부산에는 3,000여 명의 주민이 있었는데 3,000여 명의 주민들을 몰살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선봉장 권희씨도 처음에는 전쟁 반대론자였고 이 권희씨가 여러분 천주교 세례받은 인물이어서 전쟁 중에도 밤마다 미사를 드리는 새끼야. 그리고 종이지, 소요시토시, 스시마섬 도주도 전쟁 반대론자였고 이 종이지와 함께 조선을 건너와서 조선 왕도 아련하고 했던 갱신이라는 그 승려가 있어요. 이 승려는 갱신이 아닌데? 겐소, 미안합니다. 겐신은 전국시대 유명한 인물이고 겐소라는 스님이 있는데 얘도 전쟁 반대론자죠. 승려인데. 그런데 부산성 전투 시작할 때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외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루이스 프로이스가 그렇게 임진왜란 관련 기록을 일본사에서 남길 수 있었던 이유는 루이스 프로이스라는 포르투갈 신부가 직접 참전한 게 아니라 스페인 신부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스페인 신부하고 권희씨하고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고 성호를 그었다는 거고 겐소는 나무 아미탑을 해놓고 와씨 3,000명을 다 죽였어. 자 이렇게 부산성 전투에서 우리는 이렇게 패배를 경험을 합니다. 그러나 정발 장군은 성민들과 함께 최선을 다해 싸웠음을 우리가 이해하시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얼마나 이 부산성에서 저항이 대단했으면 일본군 장군이 우리는 부산성에서 좌절했다. 이 하나의 성을 점령하는데 이렇게 힘들다면 앞으로 한양까지 가는데 얼마나 많은 성들이 있을 텐데 과연 우리가 한양까지 전진할 수 있겠는가 이런 불안감이 당연히 생겼겠죠. 부산성 전투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잘 모르는 전투 이게 저와 함께 임진왜란사 들으면 이제 여기서 여러분 이런 것들을 얻어가셔야 됩니다. 요즘 떠오르고 있는 인물이고 학계에서는 굉장히 좀 요즘 뜨거운 인물 유능신 장군 이야기